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메디칼 클리닉의 신철화입니다. 우리 자녀들 요즘 방학에서 어머님들 많이 귀찮게 생각되시죠? 오늘 저희들 프로그램에서는 건강도 지키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아이들의 키성장에 관해서 준비했습니다. 방학 때 되면 우리 부모님들 여러 가지로 신경 쓰실 일 많으실 겁니다. 부족한 학업도 좀 자녀들 보충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건강도 체크하셔야 될 테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고 총명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이들의 키성장에 관해서 도움 말씀 주실 원장님 모셨습니다. 우리 아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롱다리 만들기의 저자이신 김성훈 한의원의 김성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원장님 진료하시는데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예. 성장 클리닉 운영하시면서 또 키성장에 관한 책도 쓰시고 예. 최근에는 성장학에서 논문도 발표하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예. 그동안 약 10여 년 정도 그 성장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썼던 칼럼이라든가 또한 그 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어떤 그런 키성장에 대한 자료들과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모아서 책을 하나 꾸며봤고요. 네. 또한 약 3,000회 정도의 그 성장 클리닉에 대해서 환자들을 왜 얘들이 키가 안 크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잘 분석해서 이번에는 또 학회에서 논문 발표도 하였습니다. 네. 아이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신 원장님 존경스럽습니다. 네. 이제 우리 요즘에 키가 크에 대해서 굉장히 어머님들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키 작은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특히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스트레스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는 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수치, 지표라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서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키라 하면은 혈액형이라든가 어떤 체중처럼 어떤 그 사람의 특성이라든가 그 어떤 그 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수치에 불과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우리가 흔히 말씀 듣지만은 키장이니 몸장이니 얼장이니 네. 어떤 이런 것 단어들이 말해주듯이 키가 어떤 그 단순한 어떤 그 외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생활에 대해서 상당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이라든가 또 나아가서는 직장을 구한다든가 또 결혼에 있어서까지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키가 작은 아이들은 어떤 키가 작기 때문에 열등감이라든가 또한 자신감을 게린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도 걱정하시고 또 네.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제가 의료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키라는 것은 그 루키즘에 의한 어떤 이런 진짜 심신이 건강하지 않은 이런 그런 상태는 이런 것만 강조한다는 것은 의료인 입장에 봤을 때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아닌가. 지나친 외모 지상주의는 예, 지양돼야 된다. 그런 예, 말씀이시겠군요.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의료 건강 거기에서 키 성장에 관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 청소년들의 키가 우리 동양에서는 최고다. 네, 아주 많이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기사 중에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큰 아이들은 제대로 크고 있지만 평균 키는 높아졌지만 아주 못 자란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 네. 그런 기사를 봤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그 일본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조만간 어떤 이렇게 키가 어떤 정체기가 일어나고 키가 또 청소년 간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짐작했었는데 상당히 생각보다는 빨리 이런 현상들이 진행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런 현상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떤 그 가장 큰 요인은 아이들의 각각 서로 편차가 있는 식습관과 생활습관 차이로 보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한참 잠을 자고 이렇게 그 영양이 섭취가 잘 돼야 하는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인터넷이라든가 또 저녁 늦게 그 학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에 잠을 못 자고 또 음식도 여러 가지 그 종합적인 어떤 영양이 들어있는 음식이 아니라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패스트푸드를 먹음으로써 영양의 불균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그 성장에 대한 영양이 부족해지고 또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짐과 더불어서 또 성저숙의 경향을 나타내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걸 보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 주지 않으면은 큰 애들은 참 잘 크지만 네. 안 큰 애들은 또 너무나 안 커서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안타까울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잠도 못 자고 운동도 제대로 못 하고 네. 잘못된 음식 그런 생활이라고 한다면은 키도 못 크겠지만 마음도 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주체적인 한 사회인으로 성장해야 될 텐데 예. 그런데도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우리 부모님들 오늘 말씀 잘 듣고 좀 실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 흔히 우리 부모님들 말씀하시기에
시도도 못한다. 그런 네, 말씀 있지 않습니까? 팔자련이 해라. 그런 말도 있는데, 실제 이렇게 과거 같은데 보면은 키가 작은 것을 인정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경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키가 대부분이 생각하시기에 유전적인 상황으로 나타난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유전이니까 이것은 팔자고 어떤 내 어떤 그런 신체 어떤 소관이다. 그런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키 성장 상태를 봐보면은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평균 키가 152cm였습니다. 네. 그리고 1913년도에 검사 결과에 보면 남성들은 161cm, 여성들은 147cm였는데 2004년 재작년에 검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고3들이 173.6cm, 고3 여학생들이 161.1cm 이렇게 키가 괄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반만 년 동안 같은 피처를 가지고 있는 지금 약 50년 정도만 분단되어 있는 북한 청소년들하고 키를 비교했을 때 남한 청소년들이 약 7, 8cm가 더 큰다는 걸 봤을 때는 키라는 것은 단순히 유전적으로만 결정된 것이 아니다. 네. 외부 환경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그림을 보시다시피 기성장애 인자를 보면요, 유전적인 인자는 23%, 네. 그리고 영양이 31%, 운동이 20%, 환경이 16%, 기타 어머니의 사랑이라든가 관심 이런 것들이 10% 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상황만 잘 된다면 벌써 기성장에서 칠화를 네. 어떤 그런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다는 걸로 되겠습니다. 타고난 요인은 별로 안 된다. 그렇게 봐도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그래도 키가 작은 부모님들, 특히 이제 자녀들이 만약에 키가 작다면 나 때문이 아닐까 하고 미안해 하시기도 하고 그럴 것도 같습니다만은 부모님의 키로부터 자녀 키를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키를 유전적인 상태로 해서 얘가 얼마나 클 수 있는가, 앞으로 클 것인가, 미리 계산을 보는 방식이 있는데요. 네네. 간단합니다. 아빠 키, 엄마 키, 그 다음에 볼펜하고 종이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런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남자의 키는 엄마 키, 아빠 키를 더해서 13을 더한 값을 2로 나누는 값이 남자의 향후의 유전적인 키가 될 것이고, 여자의 키는 엄마 키, 아빠 키를 더한 키에다가 13을 뺀 값에다가 값을 2로 나눈 것이 여자의 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알파,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6.5cm의 편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6.5cm라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음식이라든가, 네. 또 운동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약 7할에 한계되는 유전적인 유해 요인이 네.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6.5cm가 더 클 수도 있고 6.5cm가 더 작게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은 역시 환경적인 요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네. 결론이 나는군요. 네. 방금 전에 성조숙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성이 이렇게 발현되는 것이 사춘기 때 아니겠습니까? 네. 2차 성의 징표가 나타난다. 네, 그런 맞습니다. 표현을 써서 2차 성징기, 사춘기 그런 말 쓰게 되는데 그렇게 사춘기,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가 지나치게 빨라졌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래보나 한번 보시죠. 네. 초경의 변화를 보면은 우리 빨간색이 한국인의 초경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림입니다. 지금 현재 북유럽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아직도 13세 정도의 초경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미국만 해도 약 12.5세 초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경이 나타나는 것이 사춘기가 왔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군요. 사춘기의 네네. 정점에 도달했다. 네, 이렇게 정점에. 예. 네네. 근데 한국인들은 60년대만 해도 15세 정도에서 초경이 왔었고, 네. 80년대에서는 14세, 13세 정도에서 왔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아주 급격히 빨라지면서 12세 이하로 초경 연령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일본이라든가 동양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상당히 빨라진 걸로 봐서는 좀 우려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예. 이제 일단은 사춘기라고 한다면은 아이들이 밥 금방 먹고도 뒤돌아서 또 배고프다고 할 때 네. 한참 클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춘기는 성호르몬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왕성하게 분비돼서 2차 성징도 나타나고 또 성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을 또 자극해서 생리적 활성도를 증가시켜서 네. 이렇게 확 성장하는 기간일 텐데 그만큼 사춘기가 빨리 오면은 이렇게 확확 잘 성장해서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실제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사춘기가 빨리 와서 잘 크면 이렇게 앞으로도 키가 크고 좋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빨리 큰 아이는 키도 빨리 멈추게 됩니다. 아하, 네. 키가 쭉 계속 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하지만은 그 키 크는 시간은 이미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춘기가 빠른 아이들은 우리가 흔히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2차 성장기가 그만큼 단축되고 네. 그래서 사춘기가 오면서 급성장기가 있지만은 사춘기가 늦은 아이는 2차 급성장기가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만큼 늦어진 만큼 키가 더 잘 커서 향후에는 키가 결국은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예.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방금 전에 그 키에 대해서 사춘기와 조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식이 오고 빨리 사춘기가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첫째가 식생활의 변화입니다. 네. 어떤 육류를 섭취를 과다하게 한다든가 또 어떤 그 생활 환경이 많이 변했죠. 많이 따뜻하게 크게 되고 또한 사회 환경이 어떤 얘들한테 그 성 호르몬을 분비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인터넷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대화가 부족한 가족, 네. 또 어떤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수면의 부족 이런 것들이 사춘기를 빨리 부르는 요인이 되겠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부모의 대화, 부모 간의 자녀 간의 대화 단절이라든가 그 인터넷 문화, 성인 문화의 조기 접촉 이런 것들이 특히나 더 그 사춘기를 빨리 부르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12세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5학년쯤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빠른 나이죠. 여성의 경우는 보통 초등학교 5학년부터 6학년, 네. 2학기 정도까지 적용이 많이 오고요. 네. 또 뭐 남성들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사이에 네. 그만큼 빨리 와버리면은 성장이 빨리 멈춰버리기 때문에 충분히 성숙 단계를 거쳐서 제때의 사춘기가 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 보면은 좀 일찍 자라는 아이들이 있고 또 늦게 자라는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볼 때 우리 아이가 일찍 크는 아이인지 아니면은 좀 늦게 크는 아이인지 그걸 판단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찍 크는 아이인지 늦게 크는 아이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 이렇게 뭐 성징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겠지만 보다 더 정확한 것은 뼈 상태를 봐서야가 어떤 뼈 나이가 사춘기에 네. 올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는가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겠습니다만은 부모님들이 일반적으로 아이들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도표를 한번 보시죠. 네네. 첫째, 아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조숙해 보이는 겁니다. 조금 조숙해 보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라든가 형제, 가족 중에 키가 일찍 크고 또 일찍 멈추는 시기의 어떤 성장 과정을 거친 경우, 이런 경우도 조금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요. 출생 이후에 야가 치아가 나고 또 빠지고 걷고 말하는 등의 성장 과정이 그 발육이 빠른 아이가 또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고기라든가 또 동물성 음식이라든가 패스트푸드 이런 음식들을 즐겨 먹는 아이들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에 비해서 비만하고 체지방이 과다한 경우에 특히 여성의 경우는 체중이 35kg 이상 진행이 되게 되면 여성 호르몬 분비 합성이 빨라짐으로써 조숙해지는 경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질적으로 열이 많이 나는 아이들, 땀을 많이 흘리고 더워하는 아이들, 야들도 조기 성장에 약간 위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라든가 비염, 천식 같은 이렇게 신체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그 다음에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이렇게 운동하기 싫어하는 아이들, 이런 네. 경우도 사춘기가 좀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부부 간의 갈등, 그 다음에 가족 간의 대화 단절, 네. 불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춘기가 빨라지는 경우가 보이겠습니다. 특히 그 호주에서 이런 그 조사가 있었는데요. 아빠하고 친한 딸은 사춘기가 늦어진다. 네. 그러니까 대화라든가 이렇게 가족 간의 관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춘기를 좀 제때 오게 하지 조숙하지 빨리 오지 않게 한다. 그런 네. 조사 결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래도 관계가 있지만 정신적으로 조숙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머니들이 보시기에 유방이 형성되다든가 아이들의 어떤 음모라든가 체모가 나타난다든가 이런 성기 나타나는 경우에 우리가 조숙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심을 가져서
성장 상태를, 성장도를 체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저런 부류에 속한 아이들은 빨리 크긴 하지만은 빨리 성장이 멈춰버려서 최종 키는 더 적을 수 있다. 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런 경우라면은 꼭 관심을 좀 잘 가져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제대로 잘 성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성장 클리닉에 데리고 가서 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그걸 좀 잘 분간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 정도 안 크면은 성장 치료가 필요하다, 문제가 있다, 성장 부진이다 이런 기준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제 이 아이가 제대로 크고 있는지 또 이렇게 성장 클리닉이 필요한지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 습관을 고침으로써 키를 크게 할 수 있는지 상당히 그 문의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 치료의 기준을 보게 되면은 첫째, 키가 100명 중에 세 번째 이내, 네. 3%일 이내에 키를 가진 아이들이 우리가 일단 성장 치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임상적으로 100명 중에 25번째 이내, 25%일 이내의 아이들, 즉 자기보다 키가 큰 경우의 애들이 75명이고 자기보다 작은 애들이 25명 정도 있을 때, 네. 그때 우리가 경계신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신장일 때는 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요. 그 다음에 3%일 이하, 즉 이렇게 극도로 작은 경우는 반드시 성장치료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그 치료를 해줘야 될 상태라고 보입니다. 즉 학교 반에서 약 40명이라면은 한두 번째는 성장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약 10번째 이내인 경우에는 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경계신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균적으로 우리가 1년에 4cm 이상 5cm 정도 자라야 되는데 4cm 이하로 자라는 아이들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이런 경우는 키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요. 또 2살 어린 아이보다 키가 작은데 즉 10cm 정도 또래보다 작은 경우에 키성장 치료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매년 5cm 이상으로 자라는 아이가 갑자기 성장량이 줄어들면서 2, 3cm 밖에 안 자랄 때 네. 이런 경우도 그 요인이 무엇인가를 캐치를 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2차 성징이 집단보다 빨리 온 경우 이런 경우도 우리가 그 성장 치료의 기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저성장으로 다시 말해서 저체중 미숙아로 태어났다든지 또 부모님들 두 분 다 키가 지나치게 적다든지 할 때는 역시 또 아이의 키 성장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이의 키 성장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외적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죠. 이것 이외에도 부모들이 키가 작은 경우 아빠가 예를 들어서 168 이하 엄마가 156 정도 이하 이런 경우는 유전적으로 좀 작을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좀 치료를 해줘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실 아이가 가장 키가 크는 시기는 엄마의 뱃속입니다. 근데 그 뱃속에서 자라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저체중아라든가 조산했을 때 네. 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신 중에 엄마가 입덧을 했다든가 어떤 약물을 복용했다든가 빈혈이 있다든가 임신 중독증이 있다든가 이런 기초적인 질환이 있을 때 아무래도 아이가 작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그 TV 시청이라든가 그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자세가 바르지 못한 경우도 어떤 그 운동 치료라든가 통해서 키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뼈를 만드는 과정, 뼈가 그렇게 칼슘이 들어가서 그 뼈가 자라면서 키가 크는데 어떤 영양의 불균형으로 해서 칼슘 섭취가 적다든가 어떤 5대 영양소의 불균형적인 흡수가 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학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정서장애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겠고요. 또한 식욕부진, 소화불량, 어떤 변비설사 이런 소화기관 질환들이 많아서 어떤 영양 흡수가 안 될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 어떤 키에 대해서 외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면이 부족한 아이들 해당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척추 변형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우리가 다른 기타 외적인 요인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될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어떤 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아이 잘 크다가 요즘에는 제대로 제자리 걸음인 것 같다. 친구들 보면은 훌쩍 커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량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걸 상당히 궁금해 하십니다. 네. 어떻습니까? 사실 사람의 키라는 것은 약 5가지 패턴으로 자라게 됩니다.
첫째 패턴이 평균적으로 크다가 어른이 돼서도 평균적이 되는 경우. 네.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어렸을 때도 컸고, 또 나중에 어른 돼서도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렸을 때는 작았는데 나중에 큰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어렸을 때는 많이 크다가 이렇게 어른 되면서 키가 안 크고 작아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작고 어른 돼서도 작은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우리 그 아이의 성장 패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안다면은 상당히 어떤 그런 그 키에 대해서 그 아이가 어떤 방향을 잘할지 미리 짐작을 배울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또 성장 치료를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셨던 분들 중에 뼈 나이니 키 나이니 역연령이니 뭐 골연령 이런 용어들이 좀 어렵고 빠르다 늦다. 네. 네, 또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들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사실 그렇게 애가 어떻게 클지에 대해서는 이제 보다 정확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 뼈 나이라든가 또 키 나이라든가 생일 나이 이런 것들을 잘 서로 어떤 비교를 해가면서 야가 키 성장이 어느 단계가 있는지 네. 보는 겁니다. 그것을 좀 더 자세히, 펴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가 역연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연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태어나서 출생 후로부터 경과한 연수, 그러니까 생일 나이입니다. 네. 두 번째가 신장 연령이라고 해서 현재 이 아이의 키가 몇 살 정도의 평균 신장과 같은가 하는 이것이 키 나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뼈 나이라고 해서 고연령인데 소아의 발육 상태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이 뼈 나이는 그 뼈의 뭐 형태라든가 화골의 수, 그 다음에 그 짙기, 농도, 윤곽 이런 어떤 것을 가지고 뼈의 그 상태를 보고 뼈 나이를 계산해서 얘가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네. 세 번째가 이제 정신 연령이라고 그러죠. 정신 연령인데 정신적으로 얘가 정신적으로 예늙은이다라는 말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얘는 좀 정신 연령이 낮다 이런 표현도 있을 텐데, 이런 정신 연령이 있을 것이고, 생리적 연령으로는 얘가 뭐 초경을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것을 가지고 말하는데, 우리가 성장 발달에 주로 쓰이는 연령은 첫 번째가 생일 나이, 네. 키 나이, 이 뼈 나이의 세 가지의 어떤 그런 서로의 비교를 통해서 야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보는 것이 성장 클리닉을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뼈 나이는 클수록 좋고, 네. 또 이제 뼈 나이는 좀 작을수록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좋고, 네. 또 키 나이는 클수록 좋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에 한 4가지 정도의 그 패턴이 나와 있는데, 키 나이가 크다는 것은 또래보다 키가 크다는 겁니다. 네. 생일 나이는 같은데 키 나이가 커 있다. 그 다음에 뼈 나이가 생일 나이하고 같다는 소리는 앞으로 또래하고 키 클 시간이 또 같이 남아있는데 키 나이만 크다.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이상적으로 크고 있는 경우죠. 근데 반대로 그 뼈 나이가 생일 나이보다 작고 키 나이가 아주 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네. 키가 큰 만큼 뼈 나이가 작은데 이런 경우는 정신 연령도 낮게 됩니다. 그러니까 키 크고 속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래 집단에 잘 못 어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뼈 나이하고 키 나이, 생일 나이가 같은 경우. 이것은 딱 중간입니다. 키 큰 사람이 50명, 키 작은 사람이 50명의 중간 키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생일 나이에 비해서 뼈 나이가, 키 나이가 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성조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바로 지금 현재는 크지만 키 클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조숙으로 인해서 결국 작아진다는 어떤 그런 면에 해당되겠고요.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런 경우가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는 경우입니다. 생일 나이에 비해서 또래보다 키가 작다는 겁니다. 네. 근데 뼈 나이는 커버려요. 그래서 네. 또래보다는 키가 현재 작은데 또래보다 키 클 시간도 작다. 상당히 안 좋은 경우가 되겠죠. 네. 생일 나이하고 뼈 나이는 같은데 키 나이만 작은 경우. 또래하고 키 클 시간 똑같은데 키가 현재 더 작아져 있는 경우. 상당히 이것도 문제성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생일 나이보다 키 나이는 작습니다. 하지만 뼈 나이도 좀 작은 경우. 이런 네. 경우도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생일 나이하고 뼈 나이, 키 나이를 봤을 때 생일 나이는 큰데 뼈 나이, 키 나이가 작아서 이렇게 왜소하고 그 성숙 발달이 아주 느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계로 나눠지는데 이런 뒤에 있는 세 단계와 앞에 성조숙의 단계 이런 단계가 바로 성장 클리닉에 해당되는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키 성장 발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 보는 것이 뼈 나이가 또 상당히 중요하겠군요. 네. 그러니까 뼈 나이가 높다, 많다 그 말은 성장을 많이 해버려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 네.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뼈 나이가 낮다 그 말은 앞으로도 성장할 충분한 여지가 있다. 시간이 있고 여지가 예,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쉽겠습니다. 뼈 나이도 이렇게 뼈 발육 상태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되고 또 성장판 검사도 해보셔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성장판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해 하십니다. 네. 식물들이 이렇게 자라는데, 식물에 눈이 있죠. 네, 그러듯이 긴 뼈 사이에는 그 성장판이라는 뼈가 자라는 그 눈이 있습니다. 네. 그 뼈와 뼈 사이에 있는데 그것이 어떤 영양이라든가 호르몬의 그 작용에 의해서, 운동의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뼈가 분화가 되면서 이렇게 세포 분해를 해가지고 예, 커나간다는 예, 얘기군요. 그러면서 네네. 딱딱해진 뼈가 되면서 긴 뼈가 되는데요. 네. 자, 자세히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다 자란 성인의 뼈죠. 네.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소아의 뼈인데 이 화살표 있는 부분이 바로 다 성장판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까맣게 간격이 있는 것이 예,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이에 이렇게 긴 뼈 사이에 까맣게 간격이 있는 부분들이 다 성장판에 해당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그림은 무릎의 뼈인데요. 이 무릎의 뼈 사이에 이 선이 있는 선, 이쪽은 관절이고 이 위에 뼈와 아랫배 뼈 사이에는 이 선들이 성장선이고 우리가 말하는 성장판입니다. 근데 이 뼈가 사이가 점점 검어지고 또 좁아지면서 색깔이 이렇게 검어지고 하얀색이 없어지죠. 네. 그러다가 이것이 밑에 뼈는 선도 없어지고 네. 위에 선만 남고 나중에는 선이 다 없어지면서 성장이 완료되는 그런 성장판의 변화를 보는 성장판이 닫혔다 그런 거죠. 예, 저런 경우 마지막. 이런 경우는 예, 예. 열려 있다. 네, 네. 이런 경우는 선이 없기 때문에 닫혔다. 닫혀있다. 그러면 성장이 끝났다. 그러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일단은 성장 부진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말 성장 부진은 아이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단,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성장 상태도 봐야 되고 또 뼈 나이도 보신다고 하고 성장판 상태도 이렇게 네. 종합적으로 이렇게 분석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외에도 병원에 가게 되면은 어떤 검진을 통해서 정확하게 검사하게 됩니까? 예,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성장에 대해서 야가 뼈 나이는 어떻게 되고 네. 이제 키 나이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야가 키가 안 크다면 안 컸던 요인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야가 생활 습관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복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진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저희 병원에 사는 순서를 보게 되면은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 키를 재고 있죠. 네, 키를 재고 있고 이렇게 해서 또한 설문 문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활 습관도 하게 되고 또한 음식이라든가 운동 습관, 사춘기, 과거 질환, 병력도 좀 체크를 하게 되고요. 네. 기초 검사로서 방금 전에 보신 키를 검사한다든가 체성분 상태를 체크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체열 진단이라든가 체형 검사, 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성장에 대한 앞으로의 네. 저 그림은 체열 네, 검사입니까? 체열 진단으로서 애들의 오장육부 상태를 보는 것이고요. 네. 저 그림은 지금 현재 혈액 혈액 검사를 검사를, 통해서 야가 뭐 혈액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지 좀 빈혈이 있는지 요즘에는 소화당뇨도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검사도 하면서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다도 이제 정밀하게 검사하기 위해서는 성장판 검사도 하게 되고요. 네. 또 그다음에 고혈량을 체크하고 또 골밀도라든가 지금 현재 저 그림은 엑스레이를 찍는 거죠? 성장판 상태를 체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뼈 상태가 화골된 상태하고 뼈의 개수, 또 네. 모양 이런 것을 측정해서 우리 흔히 요즘 TW3 방식이라고 그러죠. 네.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 아이가 얼마만큼 자랐고 앞으로 얼마만큼 자랄 수 있는지 그걸 보는군요. 보는 저 상태를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검사를 종합적으로 통해서 지금 저 그림은 아이들의 어떤 그런 그 체형 상태를 봐서 애가 체형이 틀어졌는가, 네. 어떤 그 척추 측만증이 있는가 네. 그런 것을 보는 그 검사가 되겠습니다. 척추가 휘어진 아이들도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요즘 그것만 상당히 많죠. 잘 잡아줘도 예.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숨어 되겠죠. 있는 키가 자라납니다. 네. 그렇게 네.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그 안 큰 요인들을 정확히 여러 가지 분석하고 또한 상담을 하고 또 조언을 해서 앞으로 야가 더 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성장 클리닉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을 분석할 때
그 체질별로 분석해서 진단하고 네. 또 진료하고 한다고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들 보면 뭐 전혀 뭘 먹지 못하고 냄새나 맡고 다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비실비실 전혀 안 움직이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뭐 감기나 달고 다니고 누런 코 흘리고 다니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뭐 체질별로 기성장 장애 원인이 구분이 되는 것인지 네. 궁금합니다. 예. 뭐 지금 체질이라는 것과 오장육부의 어떤 그런 그 변직이라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한의학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특이한 특점이 되고 장점이 되자 특점이 되는데요.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오장육부의 개념으로 분류해 보면요. 그 사실 우리가 먼저 기라는 것은 우리가 은행에다 저축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껴 쓰고 안 쓸 거 안 쓰고 이렇게 아껴 써서 저축을 많이 하면은 또 은행 잔고가 늘듯이 네. 우리 그 키도 이렇게 여러 가지 나쁜 요인들을 제거하고 또 세지 않게 해서 키라는 것으로 그 저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장육부가 튼튼해야 되는데요. 먼저 그러면 그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비위기능 허약화라고 했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먹어야 그것이 음식의 에너지가 흡수가 돼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흡수가 잘 먹는 그렇죠. 거죠. 잘 네. 돼야만이 키가 크게 되는데 여러 가지 비기능이 허약해서 즉 뭐 편식을 한다든가 먹는 걸 싫어한다든가 구토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참음을 한다든가 입냄새가 심하다든가 어떤 음식 타박이랑 반찬 타박 하는 애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옛말에 먹는 놈한테 못 당한다. 네. 그런 말도 있고요.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있다. 그렇듯이 그러죠. 비기능이 일단 좋아야 이렇게 그 성장에 있어서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폐기능 허약화가 있는데요. 면역계의 그 약화로 흡수된 에너지가 면역력을 만드는 대로 허비하게 됩니다. 네. 그것이 내가 흡수된 에너지가 키로 가야 되는데 주로 아토피 아이들 아토피라든가 뭐 예, 예. 천식이라든가 비염, 축농증, 만성 소아들한테 나타나는 만성 질환들은 성장 에너지를 다 그쪽으로 네. 뺏기는 거죠. 그래서 키로 가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안 허비가 되게끔 네. 막아주는 것이 또한 폐기능 허약화의 그 어떤 우리가 치료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기능 허약화가 되겠는데 심약해서 성장의 에너지를 필요한 것으로 정확하게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잘 놀래고 네. 식은땀을 흘린다든가 저런 애들이 잠도 잘 못 잔 것 같아요. 예.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서 깨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성장 호르몬도 안 나오겠죠. 못 자요. 네. 그래서 잘 놀래고 잘 깨고 그다음에 혼자 잠 못 자고 네. 그다음에 잘 울고 자다가 일어나서 어떤 그 운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아이들 경우에 우리가 심장 기능을 강화시키고 또한 정신적으로 안정을 시키는 치료를 통하는 어떤 심기능 허약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간 기능 허약화가 있는데 간 대사 기능입니다. 근 기능과 피로 회복력을 빨리 높여서 성장 에너지를 필요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 비효율적으로 그 성장 에너지를 과잉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코피를 잘 흘린다든가 그다음에 자주 어지러워한다든가 학교 갔다 오면은 그냥 픽픽 쓰러져서 잠잔다든가 네. 그러면 학교 초기에 이렇게 적응을 빨리 못하고 아주 피곤해한다든가 그런 애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기능계 허약화가 있는데 성장 에너지를 뼈로 과거해서 네. 뼈가 튼튼해지고 뼛속까지 튼튼해야 키가 크는데 뼈가 약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뼈가 잘 부러지고 성장통을 나타낸다든가 그다음에 밤에 이렇게 팔다리 아프다고 주무러주라는 아이들 이런 경우에 성장통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열체질성 허약화가 있는데 성장 에너지가 쌓이질 못하고 다 열로 발산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환절기가 되면은 막 손발이 벗겨진다든가 그다음에 더위를 잘 참지 못하고 땀을 다른 애보다 유난히 많이 흘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성격도 조급해진다는 어떤 그런 상태로 우리가 성장별로 그 장애를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키성장 장애 원인이 이렇게 오장별로, 체질별로 이제 나눠주셨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내 아이는 어디에 속하겠구나 하고 잘 알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그 자라는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단계적으로.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춘기 때 가장 왕성하게 자란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뭐 왕성하게 자랄 때 좋은 음식이 뭐라든지 또 좋은 운동이 뭐라든지 그때 못 크는 아이들은 어떤 요인 때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성장기에 따른 특징과 적절한 대처법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그 성장은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의 그래프는 S자형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가장 잘 자라는 시기는 엄마의 뱃속입니다. 0.1mm 난자가 그 10,000분의 1 되는 정자하고 결합해서 뱃속에서 50cm까지 자라서 태어난다는 과정, 상당히 네. 신비한 과정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일단 그 관계를 본다면은 첫째가 1차 성장기입니다. 그래서 그 0세에서 2세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 50cm로 태어난 애가 두 돌까지 되면서 첫 돌까지는 25cm가 더 크고 다음 두 돌까지는 약 12에서 13cm가 크는데 상당히 많이 크는 시기입니다. 네. 이때를 우리 부모님들이 흔히 아이를 키우는 것을 농사에 비유하죠. 네, 그렇죠. 농사, 뭐, 저 집은 자식 농사를 잘 키웠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농사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1차 성장기를 우리가 모판에다가 모를 씹는 새싹 키우기 과정이다라고 네.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판에 모가 온실에서 잘 커서, 이렇게 모내기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도 잘 클 수 있게끔 면역도 키워주고, 저때도 급성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때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잘 클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주고 밖으로 나가서도 그 면역력이 높아서 병에 걸리지 않고 잘 크게끔 그렇게 면역력을 키워주는 좋은 온실 시기에 해당됩니다. 네. 이때는 물론 엄마의 젖도 좋은 젖도 먹고 잠도 충분히 자고 사랑과 스킨십과 이런 걸 통해서 애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죠. 네. 그래서 아주 부쩍부쩍 잘 자라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성장 과정이 3세에서 10세, 약 2차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에 표현한다면 모내기 한 모가 밖으로 나와서 뭐 여러 가지 해충이라든가 뭐 또 잡초 같은 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다 김 매주는 시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논으로 모내게 된 모가 성장 방해가 되는 잡초와 병충해를 막아주고 또 흙도 잘 골라주고 그래서 성장 방해되는 환경을 막아주는 시기죠. 그래서 이때는 애들이 엄마의 요람에서 벗어나서 친구도 사귀고 유치원도 다니고 그러면서 병도 잘 걸리고 그렇게 해서 또 잘 안 먹고 편식도 생기고 불량식품을 접하는 시기죠. 네. 그래서 이런 불량식품이라든가 잦은 질병이라든가 만성질환이라든가 이런 잡초들을 빨리빨리 제거를 해줘야 성장 에너지가 허비되지 않고 네네.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좋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한 때가 이때다. 그리고 이때는 키성장형이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유치원 두 돌 이후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약 6cm 크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약 사춘기 오기 시점까지는 약 5cm에서 적게는 4cm까지 크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3차 성장기죠. 이것이 바로 11세에서 14세. 네. 이래야 되는데 이때는 급성장기가 오죠. 그래서 급성장기를 하려면 또 다른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배가 잘 자라기 위해서 또 열매 잘 맺기 위해서 퇴비를 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때를 저는 퇴비주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급성장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더 튼튼하고 더 늘씬하게 커야 될 그다음에 그 뼛속까지 튼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가 보면 여자들은 그 유방이 네. 그 약간 애들이 사춘기 오면서 유방이 아프다. 우리가 블레스트 버드라 해서 그 유방의 그 세포가 자라는 시기. 네네. 남자들은 작은 고추가 작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커지는 시기. 그때부터 사춘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약 3, 4년 동안 이렇게 급성장기가 이렇게 사춘기가 들어가면서 약 1, 2년 동안은 급성장기가 오고 그런 시기가 들어가는데 이때는 보통 여자들은 12세, 13세, 14세 정도 되고 남자들은 13세, 14세 네. 그 정도 되는 시기인데요. 이때는 보통 여자들은 8cm에서 평균 8cm 크고 남자들은 평균 약 10cm 정도 크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특히 음식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때가 더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칼슘을 더 네. 많이 섭취하게 해줘야 됩니다. 방금 빠졌던 말은 1차 성장기 때는 애들이 많이 자라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그 철분이 필요한 시기가 되고요. 네. 2차 성장기 때는 근육이 많이 더 자라기 때문에 단백질 공급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 성장기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4차 성장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춘기가 끝나고 약 3, 4년 동안 네. 진행되는 시기인데 이때는 저는 15세에서 20세 정도 되는데 이때는 필요 없는 쓸모없는 가지를 쳐내는 그래서 그 가지가 쳐내고 필요한 에너지가 보다 더 뼈로 더 많이 가기 위해서 저는 가지치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치기인데 성장의 에너지를 협의하지 않고 줄기를 더 단단하게 하고 할 수 있는 그 성장 잠재력을 마지막으로 잠재력을 높여주는 그런 시기로 이렇게
성장을 4단계로 분류해봤습니다. 단계별로 중요한 포인트가 따로 있군요. 면역력을 높여야 될 때 예. 있고, 부모님의 충분한 사랑과 함께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야 할 때 있고, 네, 그렇게. 맞습니다. 예. 이제 기성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 증진도 함께 지킬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 더 만족해 하실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한방 치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한방 침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침 하면 아이들 아플까 봐서 무서워하거든요. 네. 예. 치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예. 침하면 애들이 일단 무서워하죠. 네네, 그렇습니다. 애들이 옛날에 어머니들이 너 말 안 들으면 침는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침하면 무서워하는데 사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경혈에다가 자입하는 건데 소화들이 있어서 우리가 성장침은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붙이는 식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을 성장에 필요한 자리, 이렇게 필요한 자리에다가 붙이게 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증장혈이라고 해서 손바닥 이 자리에다 이렇게 딱 붙여주는 겁니다. 네. 그럼 이것은 아프지도 않고 또 떨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얘들이 또 재밌게 할 수 있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야가 위장 기능이 안 좋다. 그러면 위장이 안 좋아서 안 크다 그러면 또 이 원적 개선이 나오는 이 붙이는 침을 이렇게 합곡이라는 위장을 튼튼하게 잘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위장이 안 좋은 애들은 이런 자리를 또 필요한 자리에서 찾아서 치료해주고 또 신장이 안 좋은 애들은 또 뭐 골륜이라든가 발에 있는 혈자리를 붙여준다든가. 네, 원적외선이 나와서 옛날에 찌르는 침하고 똑같은 효과를 준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그 얘들이 재밌게 또 아프지 않고 네. 붙이는 현재 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병원에서 그 치료하는 내용을 보면은 차트를 한번 보시죠. 제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약물요법이 있겠죠. 이렇게 성장탕이라든가 또 야가 안 크는 이유를 정확히 따져서 한방 약물을 쓰는 경우가 있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침하고 뜸요법이 있는데 주로 이렇게 성장침을 이용하고 또한 귀에다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이는 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침이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한 그 레이저를 통해서 아프지 않고 성장에 필요한 자리에다가 레이저 침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는 또 따뜻하게 그 찜질이라든가 원구요법으로서 치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요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들이 어떤 운동을 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약 25배 이상 증진이 되는데 야가 어떤 부분이 안 좋아서 그 안 크는지를 따라서 또한 어떤 경락이 안 좋은지를 통해서 그 경락을 마사지 한다든가 네. 경락 체조를 한다든가 해서 그 신장이 안 좋으면 신장이 좋은 체조를 통해서 야를 더 크게 하는 어떤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관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뭐 인터넷이라든가 또 전화라든가 또 성장 수첩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야들을 충분히 집에서도 관리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 성장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 키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장혈을 이렇게 지압해주고 꼭꼭 눌러주고 자극을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런 내용이 좀 아까 잠깐 있으셨는데 집에서도 이것은 손쉽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살짝 좀 이렇게 네. 그 눌러주면 키성장에 도움이 되는 성장혈을 좀 네. 공개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집에서 충분히 어린애들이 옛날에 아빠들이 아이들 태어나면 쭉쭉쭉쭉 해주죠. 키고. 네네. 그것도 참 좋은 어떤 성장 마사지죠. 네. 그 무릎 주위에는 뭐 족삼리라든가 또 한방으로 양릉천, 음릉천 뭐 이런 좋은 혈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옛날 어른들이 지혜가 좋았다라는 생각이 저도 지금 아침마다 이렇게 예. 해주는데 그 참 잘하는 예. 일이군요. 네. 다리가 길게 하는 롱다리가 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지금 현재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저 부분이 혈액하고 그 관계되는 또 성장판과 관계되는 좋은 혈자리 되어 있고요. 네. 저 부분이 도피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바로 성장판이 있고 또 그 연골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는 혈자리하고 관계되고요. 저 부분 저런 부분들이 양릉천, 음릉천이라는 자리라서 그 밑에 경골 밑에 그 뼈를 자라게 하는 좋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이 족삼이라는 자리라서 또 위장도 좋게 하는 네. 그래서 또 근육도 부드럽게 해주는 자리가 되고요. 저런 부분들은 발목에 있는 성장 혈액에 관계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마사지 해주고 또 자꾸 지압해주고 함으로써 상당히 키성장에 좋은 효과가 되겠고 저 부분 이렇게 집에서 자기 전에는 저렇게 성장 스티커 침을 붙임으로써 저녁 내 성장에 같은 혈을 자극함으로써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키성장에 대해서 농사에 비유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이제
농사도 물을 줘야 될 때가 있고 비료를 줘야 될 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을 텐데 때를 놓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장 치료도 가장 중요한 때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어느 때가 가장 좋습니까? 성장 치료의 때에 대해서 상당히 부모님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때라는 것은 야가 키 클 때 치료를 해야 됩니다. 키가 크지 않을 상황에서는 키 성장 치료에도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또래 집단보다 야들이 어느 정도에 있는가를 정확히 봐서 키 나이하고 뼈 나이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야가 위치해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도표를 한번 보시죠. 네. 이 도표에 보시다시피 이 파란색 선이 50%입니다. 그래서 키 큰 애들이 50명 있고 작은 애들이 50명 있는 딱 중간 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홍색 선이 25% 타일로 키 큰 애들이 75명 있고 작은 애들이 25명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분홍색 선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계신장입니다. 이 신장 밑에 있다면은 어느 나이고 어렸을 때든 이렇게 성장기에 있든 어느 나이고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네. 만약 이 10% 타일, 이 그 주황색 선 밑에 있다면은 성장 치료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서 키 큰 애들이 90명 있고 작은 애들이 10명 있는 어떤 10% 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3% 타일인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다른 성장에 장애가 있는 요인이 있는가 꼭 부모님들이 체크를 해줘야 될 그런 상태인데요. 나이에 관계없이. 예. 네. 근데 최소한 여학생들은 초경이 오기 전에 네. 해준 것이 12살 이전. 예. 네네. 초등학교 5학년 이전이라든가 네. 사춘기가 오기 전, 남자들은 6학년 전, 초등학교 6학년 전, 5학년 전, 이때가 성장 치료를 가장 바람직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이 2004년도 표준 성장 대조표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은 평균 표준 지장이 132cm인데, 만약 얘가 127cm가 이렇게 128cm가 안 되는 어떤 경계신장이라면 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121cm가 안 된다면 저신장으로서 키를 성장치료에 대해서 직접 어떤 그런 조치를 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경우는 143cm, 103가 경계신장이 되겠고, 저신장은 135cm. 중학교 3학년은 162cm가 경계신장. 남자의 경우죠. 네. 그 다음에 152cm가 저신장의 기준이 되는 어떤 그런 기준인 선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훈 한의원의 김성훈 박사님 모시고 우리 아이들의 키 성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네. 오늘 부모님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는 말씀, 당부 말씀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고에 의하면은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키 성장이 주춤해진다라는 어떤 그런 보도가 있었고, 또한 2차 성징이 좀 빨라진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것들은 우리 현재 사회 상황을 반영하는 어떤 그런 아이들이 반영하는 어떤 하나의 표징이라고 보여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사회, 그리고 나가서는 부모님, 그리고 또 의료인들이 조금 같이 고민을 해서 이런 어떤 병폐라면 병폐랄까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가는데 어떤 머리를 맞대서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 키성장에 관한 내용 많이 도움 되셨습니까? 유전보다는 환경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아이들 펄펄 뛰는 역동적인 생기 있는 사회인으로 잘 키워야 되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 지금까지 진행의 신철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